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10억 원 있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 없어도 되거든요. 네. 1,000만 원 아주 투기를 해도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오히려 투기를 안 하시죠. 근데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돼서 투기를 하시죠. 투자라는 게임에서는 뭐냐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내 승률이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기간을 짧게 하면 내가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승률이 50대 50이에요. 그렇죠. 동전 던지기가 똑같아요.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 근데 20년, 30년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승률이 거의 90%, 80%까지 우상향이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근데 나는 뭐 자본주의가 망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뭐 주식하지 말으시고 네. 집도 사지 마셔야 돼요. 망할 건데 뭐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고 미미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시스템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30년, 40년을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이. 연금은 중간에 인출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사이렌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상건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센터장님과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직장인들 은퇴 준비에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통계에 따르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나는 충분한 노후 자금이 없다라고 답을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인데 더 길어진 은퇴 생활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꼼꼼한 재무 설계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뭐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한 가지 정답을 잘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아도 가족 관계가 박살이 나면 그 사실 행복한 노후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재무적인 요인과 비재무적인 요인을 같이 결합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화가 한 20년 정도 앞서 있는데 설문조사 해보면 월등히 일본이 돈이에요. 그거는 뭐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 그렇게 조사하면 나오고 있고 네. 그 이제 여기에 이제 근데 이 뭐 또 은퇴가 되면 인간관계에 대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단순하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이가 좀 멀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 동료 관계 이런 것이 드라마틱하게 단절적 변화거든요. 그거는 네. 연속적 변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전 먼저 드리는 말씀이 저희도 이제 교육 같은 거 나가서 세미나 같은 거 하게 되면 최선을 찾는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퇴는 최악을 피하는 게임이 더 중요하다. 와, 최선을 찾는 예. 게임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예. 게임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최악만 피해도 성공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중고등학생도 고생 많이 하는데 뭐 수능 같은 거는 최선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 최선을 찾아야 되는 게임의 룰이 있는 게임의 규칙이 있는 곳이 있고 최악을 피해야 되는 게임의 규칙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은퇴 준비는 최악을 피하는 곳에 게임의 규칙에 좀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원래 그 노인 부양 그다음에 은퇴에 대한 기본적인 오랜 동안의 인류의 시스템은 뭐였냐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의 부모를 보양하는 효도 시스템이 노인 부양 시스템의 근간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농경제 사회가 오면서부터 농업 사회가 오면서부터 그래서 장자 상속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장자 상속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장자가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효도 시스템이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깨졌죠. 네. 그러면서 그거를 대체하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소위 말하는 연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형태로 부양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네. 그게 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그게 1800년대니 거의 300년 가까이 되는데 연금 제도가 도입이 된 게 독일에서 시작됐거든요. 네. 그 체럴 대상 비스마르크의 아이디어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대부터 그 아주 역사적으로 본 거고 현실적으로는 서구 사회는 20년대 그다음에 후발 자본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일본 같은 데가 60년대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대 88년도에 국민연금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퇴직연금이 도입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경제 3주체 네. 우리가 이제 경제 3주체가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잖아요. 네. 국가와 같이 하는 시스템이 국민연금, 기업과 같이 하는 시스템이 퇴직연금. 퇴직연금. 월급 받아서 내가 알아서 하는 게 그 개인연금. 개인연금. 플러스 이제 여기 퇴직연금, 그러니까 주택연금. 요즘 이제 주택연금. 그리고
노후 재무 설계의 본질은 딱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막 복잡하게 전문가들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안 떨어지는 것이 노후 재무 설계의 본질이에요. 네.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음. 그러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현금 흐름이 떨어지지 않게 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 이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주택연금, 그다음에 내가 있는 돈 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걸 자가연금이라고 그래요. 셀프 연금인데,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캐시플로우라는 관점에서는 이 5가지 우리 연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언젠가는 이 돈이 다 연금화돼야 되는 거예요.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회에서 만드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네. 이런 시스템에는 모든 나라가 다 조세, 세금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 무조건 활용해야 되죠.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네. 세 번째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음. 저도 이제 50대 거의 후반을 다 해서 가고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좀 빨리 준비한 친구들이 훨씬 편해요. 언제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단데 예. 사실 뭐 20대 30대면 너무 좋겠지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네. 뭐 저는 20대부터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20대 분들 계시면 연금저축 계좌 같은 게 있으니까, 전 저희 직원들이 일하는 곳이 출연연금센터니까 저희 젊은 직원들 저는 연금 안 넣으면 엄청 야단치거든요. 예, 되게 뭐라 그럽니다. 저는. 개인 연금이요. 예, 개인 연금 예. 최대한 넣으라고 넣을 수 있으면 자기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없는 셈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이게 장기적 복리 효과 때문에. 네. 그런데 일단 또 이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엔 늦어도 좀 최소한 40대 중반 이때쯤 시작하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제 해야 돼. 늦지는 않았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냐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네. 이제 좀 짧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을 가졌다 소리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55세다, 50대가 넘었다 이런 분들은 더 밀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죠. 그쵸. 네. 네. 자, 지금 이제 사회 시스템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고 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5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예. 일단 이제 스스로들 다 발버둥 칠 수 있는 것들. 예. 네. 예를 들어서 5가지입니다. 월급처럼 돈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 해서 꼬박꼬박형 이렇게 예. 준비를 해봤고요. ETF, 코인, 부동산, 뭐 특정 자산에 집중 투자해서 내 돈을 마련하고 싶다는 게 몰빵 승부형. 예. 그리고 치킨집 나도 한번 차려보고 싶다 장사 한판형. 이건 예. 자영업자들 얘기하는 예. 것 같고요. 나이 먹어도 일은 계속해야지 일터 복귀형. 월세 받으면서 살고 싶다 건물주 꿈형. 이렇게 예. 5가지로 예. 나눠봤거든요. 우리 센터장님은 어떤 유형의? 저 약간 소심하니까 네. 저는 꼬박꼬박형에 제일 가깝습니다. 꼬박꼬박형은 월급처럼 돈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 해서 꼬박꼬박 접촉하는 예. 사람들. 예. 그쵸? 예. 저는 이걸 제일 선호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자, 네. 그러면 차례차례 살펴보면 이 유형은 퇴직 후에도 좀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달 꾸준히 연금, IRP 뭐 적립하는 방식을 예. 선택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 같아서 뭐 재미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인적 자본의 가치거든요. 사실 급여를 받으시고 저도 급여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적 자본은 사실은 계속 올라가요. 음. 경험이 쌓이고 회사에서 연차가 쌓이고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서, 그게 한 50대 중반, 50대 이때 이제 만약에 뭐 임금 피크제가 걸리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요. 이건 그냥 추락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서서히 내가 소프트 랜딩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네. 대다수 제가 보면 99.9%는 드라마틱한 추락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아마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인적 자본의 가치를, 인적 자본이 계속 인적 자본을 통해서 내가 급여라는 형태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을 때, 이거를 내가 뭐냐면 내 인적 자본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에 자산에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자산이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내가 현금 흐름을 월급을 받는 동안에 끊임없이 바꿔 놓아 나가는 과정이, 그게 사실 급여 생활자의 그 자산운용의 그냥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노후 관련돼서는 당연히 연금이라는 게 있죠. 네. 당연히 연금이라는 게 있고 연금 저축 계좌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이냐면 국민연금은 그 9%를 내거든요. 뭐 네.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생활자인 경우에는 9%를 내는데 4.5를 회사에서 내주고 네. 4.5를 본인이 내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내 급여의 9%를 적금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뭐냐면 연금저축 그 퇴직연금을 하는데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뭐 계산식이 있지만 1년치 연봉의 그냥 n분의 1 해서 12분의 1이 내가 매년 쌓이는 거예요. 네. 뭐 내가 뭐 1억 2천을 많이 계시겠죠. 그러면 1,200만 원씩이 계속 쌓이는 거죠. 쌓이는 네. 거예요. 그 퇴직연금은. 이건 좋은 게 뭐냐면 세후로 쌓이는 게 아니라 세전 소득으로 쌓여요. 음. 그리고 나중에 인출할 때 또 세제 혜택도 있으니까 네. 국민연금도 급여에서 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다음에 이제 연금저축계좌는 내가 가입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후 돈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예. 돈이기 그래서 이게 때문에. 개인연금인 거예요. 네. 두 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총 급여에서 명목 급여에서 빼주는 거야. 세전에서 빼주고 세후에서 빼주니까 이건 내가 연금저축계좌랑 개인형 IRP에서 900만 원까지 내가 연간 넣을 수 있고 네. 세액공제 금액은 네. 그다음에 토탈리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급여의 9% 적립하고 내 1년 연봉의 12분의 1 적립하고 매년 내가 세액공제되는 900만 원을 장기간에 걸쳐서 적립하면 네. 이게 뭐 아주 급여가 작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는 웬만큼 돼요. 음. 여기에 인제 ISA라고 그래 가지고 네. 그 우리가 인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계좌가 있거든요. 예. 뭐 그 개인 뭐 종합 뭐 자산 계좌인가 종합 뭐 개인 종합 저축 계좌인가 그렇죠. 네. 이 IS 계좌는 1억 원까지 세제 혜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제 연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어떤 상품을 넣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그냥 뭐 원금 깨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뭐 예금에 넣어놓고 그냥 있으신 분인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들은 다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자동 저축 기능이 있어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최대한 채워 놓으시면 꼬박꼬박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앞서 나갈 수가 있죠. 저위험인데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그 예. 세제 혜택 있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나중에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거기에다가 개인연금 이걸 다 합해 가지고 뭐 1년에 얼마가 넘으면 아, 예.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가 있고 예. 세제 혜택도 못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연금에서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해서 건보료 산정이 되는 것은 네. 국민연금과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이런 사학연금과 같은 직영연금입니다. 네. 직영연금 대상자는 건보료 산정이랑 종합소득세 산정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퇴직연금이랑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는 안 들어가요. 그다음 ISA는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네. 이 세 개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네. 아 그러면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그쵸. 네. 당연히 왜냐면 퇴직연금에서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돈은 건보료나 종합소득세랑 다 자유로워요. 연금저축계좌도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고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 되면서 다 해결이 돼요. 그다음에 ISA 계좌도 내가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서 9.9%만 내면 다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네. 다른 소득이랑 전혀 합산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왜냐면 65세가 되면 여러분들 개인 세금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를 만들 수가 있어요. 65세가 되면 5천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65세부터 5천만 원인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예금에다 해요. 근데 이거를 굳이 뭐 만약에 투자 경험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뭐 배당주 같은 거를 주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뭐 배당주 ETF나 이런 거 활용해서 한 뭐 4~5%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연금저축계좌 쫙 있죠. 다 되고 그다음에 IS 있고 65세 되면 또 5천만 원 그것도 또 비과세 되니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어. 제도를 다 활용하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고 하는 게 장땡이다. 예.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면 국민연금이나 그런 그 나라에서 직영으로 하는 연금들은 직역. 네, 예. 직역으로 하는 연금들은 일단 과세를 하고 그쵸. 네. 종합소득세 과세되고 네. 건보료도 산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뭐 ISA 예.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일단 만들고 보셔라. 그리고 무조건 하셔야죠. 이거는 뭐 네.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이렇게 이렇게 젊은 분들 대상으로 세미나 같은 데 나가서도 왜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투자의 인제 성과의 함수는 금액과 수익률과 시간의 함수예요. 네. 이것은 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유리하죠. 그쵸. 예. 10억 원의 1%와 1,000,000 원의 1%는 다릅니다. 다르죠. 예.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 10억 원 있는 사람들은 1,000,000 원이 없어도 되거든요. 네. 1,000,000 원 아주 투기를 해도 돼요. 음. 근데 이런 분들 오히려 투기를 안 하시죠. 그쵸. 근데 1,000,000 원밖에 없는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서 투기를 하시죠. 맞아요. 예. 그래서 금액이 크면 절대적으로 투자라는 게임에서 유리합니다. 근데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면 엄청나게 유리하겠죠. 그쵸. 당연히. 예. 그 수익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간이 길면 무조건 유리해요. 이게 예를 들면 미국에서 S&P 500이라는 인덱스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시장 전체를 사는 거예요. 뭐 미국이란 자본주의를 사는 겁니다. 한국이 코스피 200을 사면 한국 자본주의를 사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그쵸. 돼요. 예. 그러면 S&P 500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느 날에 투자 시작하더라도 30년 이상 투자하면 어떤 날짜에 시작해도 지금까지 200년간 단 하루도 마이너스가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임에서는 뭐냐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내 승률이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기간을 짧게 하면 내가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승률이 50대 50이에요. 그쵸. 동전 던지기가 똑같아요.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20년 30년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승률이 거의 90% 80%까지 올라가요. 우상향이다. 그쵸. 무조건. 예.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근데 나는 뭐 자본주의가 망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뭐 주식하지 말으시고 네. 집도 사지 마셔야 돼요. 그쵸. 망할 건데 뭐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고 미미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시스템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30년, 40년을 하기가 어려워요, 개인이. 그렇죠. 근데 연금은 중간에 인출을 못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사이렌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게 일리아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고향에 딱 돌아오는데 그 중간에 오면 이제 세이렌에는 괴수가 사는 얼굴은 새고 몸은 아름다운 여성인 같은 받는 그런 괴수가 있는데 세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전부 다 그 노래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난파당해서 다 잡혀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리아드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돛대에 나를 묶어라.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풀어주지 말아줘. 그리고 너희들의 귀는 밀랍으로 막아라. 그래서 유일하게 세이렌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디세이가. 예, 그게 뭐냐면 투자라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자율권이 주면 훨씬 더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자율권이 적은 걸수록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연금처럼 이렇게 이런 저축 투자는 강제권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현대 행동 경제학의 연구 결과예요. 네. 그래서 사이렌 그 오디세이처럼 나를 결박시켜라는 겁니다. 내가 움찔움찔 못하게 돈 함부로 못 빼게.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 같은 거 중간에 해약하면 16.5% 가당한테 두들겨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께서 뭐냐면은 꼬박꼬박 형 분들은 묶어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시간의 힘을 이용해야 되죠. 내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예. 네. 자, 저는 이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 꼬박꼬박 형한테 가장 좀 공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칭을 할 수가 있냐. 그렇게 많은 나중에 결론을 받아낼 수가 있냐. 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저희가 이제 투자자분들 대해서 연금 교육할 때가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이해시키면
저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저희 직원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를 이해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의 절반은 다 한 거다." 음. 그래서 저는 인제 우리가 인제 교육 자료를 또 만들어 가는 게 우리나라의 그 통화량 지표예요. 음. 뭐 M2라고 그래서 광의 통화 지표라고 그래서 뭐 요금을 예금 뭐 이런 데 다 음.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네. 이게 M2라는 그 그래프 M2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딴 거 보셔도 비슷한데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60 년대부터 이렇게 서서히 오르다가 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여러분들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복리 형태로 작용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1971 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래 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기를 합니다. 네. 그전에는 인제 미국 달러를 가져와서 미국 중앙은행 가 가지고 "야 니네 달러 줬으니까 금 내라." 그래 금을 줘야 됐거든요. 그쵸. 네. 근데 뭐 베트남 전쟁 일어나서 막 정부 재정도 나빠지고 막 이러니까 딴 나라에서 보기에 좀 '미국 애들이 금 줄 수 있을까?'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애들 나와 가지고 "야 씨 달러 갖다 주면서 금 줘." 그러니까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음. 미국에서 보면 안 되겠는데 이것들 봐라." 금이 그 정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네. 인제 잠깐 쌓아 놓고 있다가 예. "스톱! 예. 이제 근본위 폐기. 금 안 줄래 우리. 음. 그냥 달러랑 연동해." 예. 크게 그러면서 인제 76 년도 이후에 그전보다도 근본위제 폐기 이후에 훨씬 더 통화량 증가량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통화량 증가량 그래프를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우리가 연금이란 것은 나중에 내 자산에 내 돈의 생활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돈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죠. 예금은 반영해 줄 수 있을까? 못 해주죠. 못 하죠. 주식은 반영해 줘요. 네. 뭐 이게 인제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면 개별 종목 단에서는 이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시장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럼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네. 물가가 오르는데 이 기업들이 물가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서너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강력한 비용 절감을 하는 거죠. 아껴 쓰고. 네. 그래서 인제 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을 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철저한 비용 원리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인제 뭐냐면 단위당 비용을 낮추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거죠. 규모를 네. 확 키우면 되니까. 예? 키워서 많이 만들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쓸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제가 좋아하는 형태죠. 그냥 소비자한테 가격을 올려 버리는 거죠. 네. 가격 올려 이게 인제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 밸류라고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에 대해서 가격 협상력을 오히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 뭐 명품 업체들도 그렇죠. 다 하지만 아니지만 그쵸. 뭐 페라리나 뭐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같은 회사들은 무조건 다 정가시켜 버리죠. 맞아요. 예, 고객들한테.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죽고 산 기업들의 총합이 주식시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시장이란 건 자체적으로 내재적으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자꾸 저희가 이런 꼬박꼬박해서 말씀드리는 게 주식 시장에 적립식으로 장기간에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개인이. 꼬박꼬박형. 예,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도 되고 그 방법 자체가. 네. 그래서 이 원리를 같이 이해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교육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그 설득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딱 그쵸. 섰다가 불안한데. 왜냐면 그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인제 내가 젊으신 분들은 20-30 대 분들이라면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죠. "너는 30대 때 어떻게 40대 때 어떻게 했는데." 저는 사실은 거의 지금까지도 연금이 주식의 거의 100% 예요. 뭐 인제 쪼금 인제 퇴직하면 줄여야 되겠지만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 이거를 저도 너무 늦게 이해했다고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아요. 수익률은 높지는 않지만 적립식으로 꾸준히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굴곡이 있겠지만 테스트를 해 나가서 보면은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뭐 안 되고 미국은 잘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30년 단위로 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30년 단위로 보면은 네. 거의 다 올라 있어요. 이게 음. 이런 가장 유명한 연구가 이제 국내에는 그런 책이 안 나와 있는데 그 런던 전경대학에서 연구했던 그 엘로이 딤슨이라는 그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그 낙관론자들의 승리라는 그 책이 낙관론자들의 그러니까 승리.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 낙관론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 그쵸. 그래야 예. 길게 가져갈 수 근데 있으니까. 여기서 네.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해서 내가 1년, 2년의 움직임에 너무 내가 마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해야죠. 그럼 내가 아무래도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니까 뭐 저는 그러신 분들은 아무리 적어도 한 20-30% 정도까지만 내가 도저히 못 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70%는 안전한 거 하시고 20-30%는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 경험도 해보시고 내가 변동성에 대한 불편함을 그 마음에서 관리하시는 게 좋죠. 네. 인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 인출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저희도 굉장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출은 저희도 인출에 대한 그 연구들을 저희 연구원들이 하고 뭐 저는 뭐 석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구를 하는데 하고 이렇게 해도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인출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특히 연금만 놓고 보게 되면은 네. 한 86% 정도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세요. 네. 아직은 우리가 이제 연금으로 인출하는 것 자체가 세금상 절대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일시금을 인출하는 게 많은데 인출은 뭐 여러분들이 뭐 연금이 있든 없든 그 인출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퀀스 리스크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네. 쉽게 생각하면 수익률 순서 리스크예요. 음.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이 딱 퇴직을 해요. 딱 60이 딱 되셔가지고 네. 근데 내가 돈을 딱 모아놨는데 내가 주식에 많이 넣어놨어. 주가가 빵 떨어졌어. 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네. 2차 년도에 어떤 사람은 퇴직해서 주식을 넣어놨는데 주가가 막 대대성장해서 확 올랐어. 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보면 노후에는 돈을 뺐으면서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냐면 투자한 걸 안 빼요. 왜냐면 월급에서 돈을 쓰지. 그쵸. 예. 근데 투자하면 모아놓은 돈에서 빼면서도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두 가지 과제가 중첩돼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 또 오르고 내리니까 변동성까지 세 가지가 중첩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운용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전문가들도. 네. 그런데 거기서 이 수익률 일선 리스크는 은퇴 초반에 수익률이 나쁘면 이것이 그냥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쳐요. 맞아. 네.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노후 초기에 사기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노후 초기에 큰돈 생기니까 사기당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예. 예. 금융사기가 지금 저희가 그쪽 분야 연구하는 쪽은 아니지만 금융사기 캠페인을 국가나 지자체, 경찰 차원에서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금융사기 교육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네. 더 많아질 거예요. 예, 고령화 사회가 되면 많아집니다.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그 취약해요, 사기에. 그런 일이 일본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이미.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퀀스 리스크의 속성을 알고서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그 퇴직 전으로 갈수록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자기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 예, 특히 이제 가장 뭐 모르시는 분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네. 뭐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이 2가지 방법입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들을 좀 모아놓는 거죠. 뭐 월지급식 뭐 배당 ETF라든가 예. 배당주라든가 뭐 IS 계좌 같은 걸 이용해서 배당주를 사는 거죠. 이런 거 그다음 뭐 리츠라든가. 근데 요즘은 또 월 지급식 펀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네. 다양한 자산들을 모아서 사실은 이게 현금흐름 포트폴리오거든요.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그러면은 주로 변동성 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하는데 퇴직 이후에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들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성격이 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을 구축하고 제 생각에 한 2-3년치, 2년, 뭐 짧으면 1년, 그래도 제일 여유 있는 건 3년 정도의
최소 생활비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음. 현금으로.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하나 다들 그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인제 또 하나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소방 재정 훈련을 말씀드려요. 소방이요? 예, 이게 인제 제가 말한 건 아니라 네. 그 미국에서 그 상원의원도 하셨고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죠. 그다음에 그 하버드대 파산법 교수하셨던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가 제시한 개념인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그 맞벌이 함정에서 제시한 개념인데 그걸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퇴직을 한다 그러면 네. 얼마의 생활비로 살 수 있는지를 최소 생활비만 뽑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 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소방 재정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재난이 갑자기 닥쳤을 때 내가 얼마의 돈으로 살 수 있는지를 예. 직접 시행을 해 보라는 예. 근데 건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 보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직장 중에 그 채권과 같은 직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음. 주식과 같은 저는 전형적인 증권회사니까 전형적인 주식과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변동성이 되게 심하고 네. 재직 기간도 막 막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이쪽 업종이. 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음. 공무원이다. 그래서 뭐 공사다. 음. 뭐 여기 CBS다. 네. 이런 것은 약간 채권형 직장 제가 보면 채권형 직장이었거든요. 네. 꼬박꼬박 뭐 급여는 많이 안 주는데 그 주긴 주는데 뭐 그 60살까지는 아주 예 안정적으로 예 준다. 60세 만기까지 나는 그냥 네. 내 인적 자본에 대해서 급여 형태로 이자를 받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쵸. 채권에. 그러니까 인제 이런 분들은 인제 오히려 이렇게 채권형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설계가 쉬워요. 근데 저희 음. 같은 곳은 더 어렵고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그래도 인제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여건에서 그걸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음. 그러면 오히려 채권형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걸 더 잘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쵸. 예. 오히려 저희 업종보다는. 진짜 오히려 나중에 퇴직금 되게 많이 받으시는 분, 연금 많이 받으실 분 이런 분들은 사고를 거의 안 쳐요. 근데 네. 이제 마음이 조급할수록 더 사고를 많이 치는데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채권형 다니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이게 딱 그려지잖아요. 내가 네. 얼마가 안 들어올 거고 뭐 예. 이러니까 훨씬 더 소방 훈련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난이도 예.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셔서 뭐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건 제가 3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전문가들이 왜 3 년을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주식 같은 걸 갖고 있었다가 치면은 이게 확 빠지잖아요. 네. 근데 보통 회복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거든요. 뭐 네. 물론 5년 걸리기도 하고 뭐 재수 없으면 10 년도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3년 정도 되면 상당히 회복된다라는 게 그 200년 이상의 주식시장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네. 3년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재취업도 알아볼 수 있고 이런 시간이라 그러는데 뭐 이게 어려우시면 적어도 제 생각에 1 년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년치. 1 년치도 어렵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 년치인데. 예. 그것도 인제 현실적으로 뭐 1 년치 연봉 뭐 연봉이 뭐 8천만 원 현금 드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음.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해야 될 목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인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오래 일하면서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생활 예. 수준을.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박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노후의 경쟁력이 있어요.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남들의 어떤 눈이나 시선에 의해서 나의 삶의 잣대에 흔들리는 사람보다는 내가 돈을 적게 쓰더라도 소박함의 가치를 알고 자기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의외로 돈이 많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존감 높은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좀 허드렛일 같은 거 하면서 하더라도 전혀 자기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으실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소박한 삶의 태도와 적정한 일자리, 그동안 자기가 모아 놓은 일부의 돈만 활용하셔도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노후 준비라는 것 자체가 저희도 뭐 다 보면 돈돈 하는데 정말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인생의 가치관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네. 그 자기 삶의 소비에 대한 자기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런 것은 표현 연금 경협형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음. 연금에서 받고 일부는 내가 일을 해서 이렇게 버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 네. 그다음에 뭐 당연한 건데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것들은 그 일시금보다는 연금 형태로 한 것이 당연히 세금상 무조건 유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리하시는 거고 네. 끝으로 중요한 거는 인출시를 보셔야 되는 것은 퇴직 후 10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네. 아직 그런 은퇴 쪽 시뮬레이션 연구들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저희도 뭐 외국 자료이긴 하지만
갔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한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내가 60세에 퇴직해서 한 3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30년 계획 세우지 마세요. 딱 퇴직 후 10년 계획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나머지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10년 동안 자산 운용하고 내가 일자리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놓는 사람이 나머지에서 30년, 20년에 따라오는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너무 길게 잡지 마셔라. 일단은 10년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연구 결과 갖고 나온 거니까.